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승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 등급이 올라가는 즐거운 상상, 생각의 품격이 높아지는 상상 함께 해봐요. 자, 오늘 24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에 계약론, 담론윤리, 실용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할 교재, 오늘의 상상 알려드리면 교재 페이지 수로는 149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제목에는 23강이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겠지만 전 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철학과 실존주의 두 개로 나누어서 강을 분절해서 설명했던 바람에 지금 한 강씩 그 강수는 미뤄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자료실에 수정된 상상 플랜을 올려놨거든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계획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려는 현대윤리 이 세 가지 철학. 그런데 이 세 가지 철학의 인물들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열심히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로 1단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단계 들으면서 이해하는 윤리, 무엇을 이해해야 될지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옆으로 딱 보니까 여러분들 뭐 사회 시간에 이래저래 한 번씩은 들어봤을 로크? 아하? 그런데 예전에 경험주의 할 때 로크 한 번 더 나왔죠. 그리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뭐 이리저리 막 머리를 굴려보거든요. 뉴페이스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 문제 나올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로크는 이래저래 엮이는 사람이 많아서 시험 문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로크를 공부하되 경험주의에서 했던 맥락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계약론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계약론적 윤리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이래저래 연결될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재도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개정된 교과서에서 로크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니까요. 참고해 두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롤스요. 존 롤스. 이 사람은 미국의 철학자로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가장 현대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계약의 원칙이 있는데요. 꽤 흥미가 있어요. 그 논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 들어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윤리에는 막 어떤 스토리보다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면 롤스 자체는 매해 한 문제씩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틀려요. 그 틀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 대비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롤스의 계약에서 말하는 원칙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꼭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계약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사람 퍼스와 주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중간에 제임스 이런 사람도 들어갈 텐데 특히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려는 이 두 인물은 실용주의예요. 이 실용주의는요. 지극히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스타일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시대, 19세기 말에 미국을 생각해보면 사회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농업사회의 측면에서 산업사회, 현대사회로 변화되고 그들의 사회 구성원들의 요소도 그렇게 사회 질서도 현대로 변화하는 그 갈림길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상가들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미국, 그 당시 미국에서는 청교도적인 윤리, 뭐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이런 금욕적이면서 청빈한 삶을 강조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 실질적인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많이 확장이 돼요. 뭐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퍼스나 듀이 같은 사람이 말하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들의 삶에서 경험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실용성.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이들의 실용주의는요. 우리가 소피스트 배웠죠. 상대주의라고 말했죠.
그 상대주의의 맨 막내로 등장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실용주의예요. 그리고요, 또 직접적으로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요. 실용주의도 단독으로 한 문제씩 잘 나와요. 많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문제 득점할 수 있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요소겠죠? 오늘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하버마스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담론윤리라는 건데, 담론윤리라는 말을 그냥 쉽게 풀이하자면 정말 별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담론윤리를 이야기하는 또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지금 2학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2학년도 2학년에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지금 한 6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요 사람들의 포인트들을 짚어드렸습니다. 다 한 문제씩 나올 만한 사람들인데 어떤 점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지 저 바로 2단계로 들어가려고요. 2단계. 쓰면서 정리되는 윤리. 들어가서 이 사상가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먼저 포인트 하나 잡아서 가겠습니다. 포인트. 가장 그 성격이 명확했던 극히 아메리칸스러운 실용주의부터 가볼게요. 실용주의, 한 문제씩 나오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왜? 아메리칸스러운 그들만의 특성이 굉장히 잘 나타나서 그래요. 그게 뭔지 하면 보면요. 아까 말했듯 유용한 경험의 결과를 중시해요. 따라서 유용한 경험의 결과를 주는 게 그들에겐 진리고 추구해야 될 가치예요. 어떤 절대적으로 정해진 선이라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유용한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걸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관이나 이상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쫓는 입장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대표적으로 먼저 퍼스라는 사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실용주의의 선구자 정도 될 거예요. 실용주의 아버지 정도 될 건데 이 사람이 실용주의의 경륜이라는 걸 말했어요. 이 실용주의의 경륜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물들이나 대상들이나 현상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의 의미는 모조리 다 뭐냐? 실험이나 경험의 결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개념들 그것의 의미를 결과적인 의미에서 수용한다는 건데 뭐 단단하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그 단단하다라는 개념의 의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단단한지 쪼개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쪼개져. 그럼 이건 단단한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잘 쪼개지지 않는다. 그럼 이건 단단한 개념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험 혹은 경험해보는 결과가 나한테 주는 것, 그 개념과 의미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게 실용주의의 경륜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심플하죠. 예, 그러면 사실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겠지만 제가 심플하게 설명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듀이에게로 가보겠습니다. 듀이는요,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한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말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났어요. 죄송해요. 개선주의적 세계관? 이런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에 많은 것들을 함축할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썼어요. 참고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사고들 이건 뭐냐?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생각이나 이런 지식들이 내 삶을 개선시켜주고 진보시켜주고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여도 철학이어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유용한 지식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뭐 생각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 세계는 변화되고 개선되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개선되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이 사람은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썼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사고, 종교, 철학 이것들은 다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이 사람의 실용주의를 도구적 실용주의라고 말합니다. 저랑 기출 강의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 주위의 글 중에서 도구라는 키워드를 살짝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실용주의, 주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요 얘기를 연결시켜서 보면 딱히 외울 것도 없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최고선, 이들이 추구하는 최고선. 여러분들 윤리에서 최고선이라는 말이 종종 잘 등장해요. 최고선이라는 단어 자체는 절대 키워드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나름대로의 최고선이 있고요. 칸트도 나름대로 최고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최고선이 있겠죠. 저에게도 최고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이 내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용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건 뭐냐? 바로 요거예요. 성장하고 진보하는 가치. 성장하고 진보하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제가 쓰고 보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에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BC를 굳이 나누긴 했지만 여러분들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두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용주의는 딱 여기까지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도 의미 없고요. 이 의미를 알아두고 기출문제에 많이 적용해보는 훈련을 하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우리 연계교재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는지 한번 훈련해보면 그것만으로 수능 대비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실용주의 다음에 계약론적 윤리, 계약론이라고 쓸게요.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은요, 이 계약론에 대해서 그냥 쓰지 않고요. 제목에 뭐라고 쓰면요. 시민사회와 계약론적 윤리라고 제목을 써요. 이 제목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시민사회라는 것 자체가요,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면 시민사회는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모여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저, 다른 사람들 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인들이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의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시민사회다라고 보는 것이 계약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무지무지 중요한데요. 그럼 이들이 보는 사회계약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한테도 무지 중요해요. 나와 다른 사람 개인, 나와 다른 집단, 나와 다른 사회, 나와 국가 사이에도 계약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새 들어 사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집 주인과 계약을 맺었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살고 있죠. 또 뭐 제가 차를 빌렸어요. 그 차를 빌려준 회사라는 집단과 전 또 계약이 맺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이 국가에 뭔가 동의하거나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의 계약 관계에 있다고도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많은 계약관계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약관계 있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계약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도덕적 권리나 의무를 규정해 주는 행위 규범들을 형성해 주는 것이 바로 계약이다라고 말해요. 왜냐?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이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타당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권리 혹은 의무 같은 것이 형성되게 되고 우린 그걸 따라야 되는 의무도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시민사회에서 계약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럼 이 계약을 바라보는 두 학자를 보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로크라는 근대 계약론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크가 말하는 것은요,
딱 명확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결론부터 암묵적 혹은 묵시적이라고 말해요. 묵시적 동의. 말하지 않았어. 사인하지 않았어. 하지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사실 제가 여기 말하면서 살짝 말했는데요. 제가 저희 집주인하고는 사인해서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차를 빌린 회사하고도 사인해서 계약을 맺었죠. 근데 국가하고는요? 전 언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인을 하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문서로 남겨놓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로크 입장이에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저는요, 사인하거나 문서로 남겨놓은 계약은 국가와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국가에 머물러 살잖아요. 아침에 출근만 하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타고 오고, 신호등에 그 도움을 받아서 운전을 하고요, 뭐 가로등에 조명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국가가 제공한 혜택을 그 국가에 머물러 살면서 네가 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인하지 않았어도 네가 국가에 소속되어서 의무를 지키겠다라는 일종의 계약이 성립된 거야. 그게 가능해 라고 말하는 게 로크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사인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성립된다는 게 사람들이 동의할까? 이런 의문들을 갖겠죠. 거기에 대한 의문들을 실제로 받는 게 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암묵적 동의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좀 설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사인하거나 남기진 않았지만 우리가 국가와 사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국가에 머물러서 혜택을 누리는 자체. 이것만으로도 너는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로크의 암묵적 동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롤스로 갈게요. 존 롤스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사실 존 롤스는 1시간으로도 수업을 해요. 너무 중요하고 존 롤스가 말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시문을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는 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논리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결론적으로 우선 말하면 가상적인 계약이에요. 저 우선 요 전제 조건은 말하지 않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들이나 사회나 집단 사이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 계약이 정말 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맺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어줄 수 있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각 개인들마다는요. 처한 상황도 다르고요. 조건도 다르고요. 지적인 능력이나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도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맺은 계약이 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래서 그걸 모두 다 따라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시하는 게 존 롤스가 말하는 가상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계약을 하되 우리가 가상의 상황을 전제하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제가 말한 실제적 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의식을 바탕에 깔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계약은 아주 간단하게 쓰면요. 공공성을 보장 못한다. 계약자들, 당사자들 간의 조건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다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협상 능력의 차이도 있고 정말 이건 말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한다라는 그 용어가요.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다입니다. 자, 요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원초적 상황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협상 혹은 회의,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을 한번 볼게요. 더 자세히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봐요. 당사자들은요.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가능하죠. 야, 어떻게 우리 계약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걸 하려면 이성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타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선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진 존재라고 봐요. 그걸 요런 표현으로 한번 써볼게요. 상호 무관심적인 존재. 혹은 이걸 이기적 존재. 너 진짜 이기적이야. 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극단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선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만 이해해두기. 이러한 개인들이 계약을 하는데요. 그 개인들이 계약을 할 때는요. 서로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조건이 달라요. 누군가는 지적인 능력 혹은 자신의 지금까지 배워온 과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거, 신체적인 거 조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을 가진 개개인들이 협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우선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또 하나 이 사람은 내 모든 걸 확 걸어서 베팅하기보다는 가장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도 내가 만약에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내가 합당하다고 받아들일까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야구 선수를 치자면 태어날 때부터 키도 크고 근육도 엄청 좋고 시야도 좋고 잘 달리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야 라고 가정하기보다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지지 못한 악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 나라고 했을 경우 그 사람들끼리 협상하고 계약할 때 어떠한 룰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게임의 원리로 치면 맥시민의 원리라 그래요. 가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원칙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을 최소화시킬 전략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라 붙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야구 선수야. 내가 키가 큰지, 힘이 센지, 근육량이 많은지, 시력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야구 감독인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는 날 야구를 밀어줄 경제 능력이 전혀 없는지, 나의 신체적인 조건이 나쁜지 이런 것 자체를 모른다고 가정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걸 가정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고 가정했을 때에도 정당하다라고 생각되는 원칙을 찾기 위해서 그 조건을 모른다고 전제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상황이에요. 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요. 원초적 상황. 이 원초적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오리진의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다른 자신의 조건을, 상황을 모른다고 가정해 보고요. 이 가정을 통해서 무지의 베일을 쓰는 거예요. 이 무지의 베일은 그래서 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싹 가려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공정한 원칙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존 롤스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걸 생각하면서 협상을 해요. 그래서 내려낸 결론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생각한 정의의 원칙은요. 자, 우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겠다. 신체적인 능력,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선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먼저 줘버리면 이건 평등한 게 아니라 차등하게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차등하게 대우해 주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존 롤스 생각.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걸 1이라고 썼는데요. 이 1보다 앞서는 0의 원칙이 있어요. 0의 원칙. 그 0의 원칙이 우선인데 그건 뭐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학생들이 이걸 자꾸만 놓쳐요.
예를 들어 우리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자유 있잖아요. 뭐 집회, 결사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런 자유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차등하게 주겠다라는 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에요. 이 존 롤스의 이론은요, 그럼 지금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맛을 돋았다가 특강, 완성 가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복습해 봅시다. 자, 요렇게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가상적 계약의 결론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야만 정의로워. 그게 의미 있는 계약이야. 이게 존 롤스 생각. 그럼 저는 세 번째 마지막 사람 한번 가볼게요. 담론윤리. 오늘도 칠판 끝까지 왔네요. 담론윤리는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뭐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담론, 우리 담론을 즐기잖아요. 어떻게 즐기나요? 요것도 교육과정 속에서는 의사소통 공동체라는 표현과 함께 써요. 의사소통 공동체와 담론윤리.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공동체 속에서 개인들 간에 혹은 뭐 집단들 간에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담론하고 토론하고 의사소통을 하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금전적인 이유, 권력 이런 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을 발휘해서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가장 좋은 원칙을 찾아가는 게 옳다. 이게 담론윤리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 대체 뭘 공부해야 되나 싶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번 자세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말하는 담론이라고 하는 건요, 독일어예요. 디스코스. 독일어. 이거 뭔가 철자 틀렸다고 그런 친구들 있어요. 독일어예요. 영어가 아니라. 독일에서 말하는 그 담론, 이 사람이 말하는 담론이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의 형식이에요. 의사소통의 형식. 이 의사소통의 형식은 이 사람 표현대로 하자면 논증하는 거야. 논증. 대화하면서 논증하는 건데 이 논증은 대체 뭘 하는 논증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타당한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정당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타당한지 정당한지에 대해서 논증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게 그 사람 표현대로 보자면 디스코스, 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론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한번 이거 언어에 대한 노란색으로 써요. 참고해요. 언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막 여기 가려면 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그냥 잠깐만 넣어두세요. 우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언어에 대한 이해, 그 언어가 어떤 윤리나 규범들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진실성, 진리성, 그리고 정당성, 상호 이해. 여기서 말하는 거는 true, 여기서는 right. 진짜를 맞는 것을 또 진실성을 갖고 상호 이해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담론을 하겠다라는 그 과정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담론윤리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요 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왕 그러면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의 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를 두고 어떤 엄마가 자기가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려간다고. 그런데 어떤 엄마가 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진짜 엄마라고. 내가 얘를 데려갈 거라고. 그래서 엄마 1과 엄마 2가 다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엄마라고. 근데 한 명은 분명히 가짜 엄마겠죠. 엄마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아이를 두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가서 왕이 결단을 내려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아기를 둘로 갈라. 그래서 나눠 가져 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뭐겠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윤리는 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편화로 들어가요. 요게요 독일어로 너무 길어가지고 유니버셜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U자로 시작하는 보편화의 법칙이에요. 이 보편화의 법칙을 도덕 원칙 혹은 이 사람은 논증 원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선 이거예요. 여기에서 내린 결론 원칙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겠느냐, 그 타당성을 따져보는 게 바로 보편화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담론 윤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상황을 적용해 보자면 솔로몬이 그래? 그럼 아기를 둘로 갈라봐.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가져. 라고 하는 게 가장 이 솔로몬이 낼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담론 윤리, 담론 원칙이에요. 그 원칙대로 보편화시켰을 때 어때요? 가짜 엄마 1과 진짜 엄마 1이 있었을 때 가짜 엄마는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마는 됐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으냐를 적용시키는 게 보편화의 원칙입니다. 그럼 진짜 엄마에게는 이게 타당하지 않겠죠.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만류하겠죠. 그때 엄마의 원칙이 바로 보편화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걸 말하면요. D로 시작하잖아요. D의 원칙과 U의 원칙이라고 말해요. 이렇게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 개념은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재도전 하는 친구들이 처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면서 아, 담론 윤리, 담론 원칙, D의 원칙에서 나오는 건 의사소통 형식에서 그게 타당하고 정당한 건지를 논증해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D의 원칙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영향받는 사람들한테 적용했을 때 그게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게 U의 원칙이구나.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사실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보편화의 원칙을 적용해 보는 과정에서 현대 윤리가요, 칸트 윤리처럼 보편적인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칸트적인 입장을 현대 사회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고자 하는 입장을 갖고도 있어요. 이걸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도 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용주의, 계약론, 담론윤리 갔는데요. 우리 남은 칸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적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설명한 우선 롤스의 정의 원칙, 가상적 계약에 대해서 제가 좀 친절하게 써놓은 거니까 한번 읽으면서 참고해 보세요. 자,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다음 화면으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다음 화면에서는 그래서 로크가 말하는 계약은요. 어떤 계약이죠? 가상적 계약이에요. 원초적 상태에서 무지의 배를 쓴 가상의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잘 안 보이네요? 가상의 계약. 반면에 로크는요. 사인하지 않았어도 암묵적으로 너는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인 계약이 일어난 거야 라는 걸 말했어요. 그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용주의에서는요. 퍼스 명백하게 하나 떨어지고요. 주의에서는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고나 지식은 삶과 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관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적이고 진보하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다가 우선 상대주의라고 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고나 지식은 삶을 개선하는 도구다. 도구주의. 이거 두 개로 나누기보다는 아예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외워두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도구주의적 실용주의, 상대주의적 진리관 이렇게 정리해두면 딱 떨어지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 하나 남았네. 요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건 실용적인 경험의 결과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 풀 때 한번 그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 화면 갈까요? 담론윤리, 하버마스의 경우에는요. 처음 등장한 사람이고 자세히 들어가자면 참 어려운 사람이어서 이 내용을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하버마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내용의 가장 포인트인 존 로스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존 롤스가 생각하는 가상적 계약을 하기 위해선 원초적 상황에서 뭘 해야 되죠? 무지의 베일을 써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무지의 베일은 내 조건,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 게 있겠죠. 그걸 전 네모칸에다가 유치하지만 모름이라는 말을 쓰려고 해요. 절대 알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틀려요. 절대 알면 안 됩니다. 모르는 상태여야 되고요. 이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순수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상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합의에 들어가는 인간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합의를 하고 계약을 맺으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합리적이라고 써도 되고 이성적이라고 써도 돼요. 저는 이성적이라고 쓸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자, 여기에는 상호 무관심. 기억나죠? 이건 이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이기적이라는 말은 우선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요. 위험을 감수하는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그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초이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내용으로 가보면요. 그래서 내려진 결론은 평등한 자유, 기본권적인 자유에 관해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고요. 그 다음 사회적인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등하게 배려해 주어야 된다라는 차등의 원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기회, 직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라는 원칙이지요. 요 얘기겠죠. 자, 자유, 평등한 자유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단계 가겠습니다. 읽으면서 적용되는 윤리. 로크 갑니다. 로크가 말하는 건 묵시적, 암묵적 동의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떤 사람이 전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부에 복종하기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인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걸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동의가 가능한 거구나 라고 로크는 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논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롤스 갑니다. 롤스가 좀 길어요. 가볼게요. 롤스가 말하는 원초적 상황에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요. 로크, 루서, 칸트에 이르기까지 알려져 있는 사회 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된 일반화된 정의관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초적인 합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원초적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는 개인들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원초적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 화면을 가보면요. 그 원초적 상황은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계층상의 지위를 모르고 누구도 자신의 소질, 능력, 지위, 체력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인 성향 자체도 모른대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걸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정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원칙을 추구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요런 거예요. 요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건데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정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요. 내가 야구 선수인데 타고난 조건이 너무 좋든 너무 좋지 않든 너무 좋은 사람은 행운의 복권 당첨이 된 것처럼 좋은 조건을 타고났는데 너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금띠를 타고나게끔 정해진 건 아니란 거야. 누구는 그렇게 되라고 정해진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정해진 사람에게 있는 그 금띠를 빼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빼앗고 싶지는 않은데 네가 그걸 갖고 있다가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 쓴다면 우린 그걸 정의롭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우연의 결과
좋은 조건, 상황들을 갖고 난 그 우연성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원칙을 도출하고 싶기 때문인데 그것을 다음 지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행운의 복권 당첨이 된 사람들의 재능은요, 공동자산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만 자신의 행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운을 뺏어버리겠어. 불평등해. 왜 너만 좋아? 이게 아니라 너 그거 써. 근데 어떤 조건? 요런 조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쭉 읽어보면은요. 그런 차이를 없앤다는 뜻이 그래서 아니라 그 차이를 이용할 또 다른 방법, 즉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해서 우연한 차이 때문에 행운을 갖고 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최소 수혜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고려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 원칙은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자, 롤스의 정의의 원칙까지 갔습니다. 그래서요,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함께 써볼까요? 계약의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상호 무관심적인 이기적인 상태입니다. 사회적인 합의의 대상은 사회적인 기본 가치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데요. 순수한 가상적인 상황과 무지의 배일은 그야말로 가상의 상황이죠. 가정, 현실에는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적인 상황에서 무지의 배일을 쓴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을 전혀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행운의 복권 당첨이 된 것과 같은 사람들의 행운을 뺏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운을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준다라고 한다면 너 행운을 이용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라 라는 뜻이죠. 거기에 이 개인들이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존 롤스의 이론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 화면 갈게요. 존 조이, 제가 여기에 이렇게 다 달아놨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이야기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성장, 개선하고 진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변화하는, 개선되는 것, 그 과정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고정적인 성과, 결과, 도달해야 될 고정된 목적이라고 하는 걸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에 있는 학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화면 함께 가볼까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장, 개선, 진보하는 과정, 그걸 달성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반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 화면이요. 펄스는 실제적인 뜻을 지닐 결과를, 그 개념의 의미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한 결과들의 실제적인 결과,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라는 뜻 다시 한 번만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버마스의 이야기 가면요. 담론 윤리의 해명을 그가 했는데 그가 말한 논증 규칙 U에 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려운 제시문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능 개념 단계에서 처음 봤을 때 이런 개념들 한번 알아두시고 오히려 다음에 더 수월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고 제가 아까 정리해둔 내용들 함께 접목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단계 끝을 내고요. 저는 문제 적용 단계로 가겠습니다. 문제 적용에서 여러분들 155쪽에 나와 있는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쉬울 것 같잖아요. 되게 많이 틀려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롤스예요. 왜 롤스인지 아냐면요. 원초적 입장, 정의의 원칙, 무지의 배일, 순수한 가성적 상황, 키워드를 다 보여줬어요. 롤스는 키워드만 가지고 제시문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제시문으로 시간을 끌게 하지 않아요. 제시문은 금방 롤스인 걸 알고요. 그걸 바탕으로 선택지에서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선택지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원초적 상황,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그 상태와 그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요. 자,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정할까요? 이러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타심을 바탕으로 상호협동합니다. 이기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상호 무관심적인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존재. 그래서 이타심, 상호협동이라는 말 틀려요. 그 다음 니은번 동정심을 베풀며 이기적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이기적인 존재예요. 상호 무관심적인. 내 얘기에만 먼저 관심 있는. 야, 이거 몇 번이나 얘기했다. 자, 그 다음 디귿 자신의 천부적인 자질을 알고 적극 발휘합니다. 제가 네모에 뭐 뚫었어요? 모름 뚫었잖아요. 자신의 천부적인 자질을 몰라요. 그게 있든 없든 모른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리을번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합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기여를 해요? 말이 안 돼요. 그럼 미음번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도 않고 다만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인 관점에 두는 상호 무관심적인 이기적인 합리적인 존재가 바로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라는 원초적 상황에서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 5번. 5번에 대한 선택지가 정답지예요.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마지막 문제에 띄워드릴 건데요. 이것도 제가 여기에서 추가한 거예요. 추가한 건데 인쇄된 자료를 보지 말고 그냥 문제 풀고 끝을 냅시다. 자, 외우고 뭐고 할 것도 없는데 한번 봐요. 삶의 목적은 영원히 지속되는 성숙의 과정. 만약 어떤 철학이 인간의 가장 귀한 희망에 역행하거나 실명을 준다면 무의미하고 실생활 노동 자연과의 관계에서 관철될 수 없다면 결코 수용되지 못해. 그래서 의미 있는 건 이 인간의 생활을 진보시켜주고 개선시켜줄 수 있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개선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실용적인 입장을 가진 입장입니다. 실용주의의 입장. 그래서 실용주의의 문제가 이렇게 단독 제시문으로 나오면 우린 정답지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성장해. 그것들이 성숙, 발전을 가져다 준다면 그 실용적인 경험의 결과에 의해서 우린 그걸 선이라고 받아들여 라는 주의의 입장이죠.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보면은요. 사회의 가정은 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 현실적인 활동의 도구, 실제적인 것, 실용적인 경험의 결과가 우리 삶을 개선시켜준다면 선, 실용주의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면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정답지로 들어가요. 어때요? 이해 가능하시죠? 예, 오늘 열심히 달렸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았죠. 소화를 잘 해보시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거나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우리 앞으로 달려갈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요거 조금 더 자세히 더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상상 플래너에 써놓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더 알아둘 것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너무 욕심 내지 말고 차근차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